이번 시간은 공일 수산물 유통구조 및 가격 중에 1단원부터 2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유통구조죠. 그래서 수산물의 유통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어지게 되고 그 형태가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수산물 유통의 뜻과 특성이죠. 유통이라고 하게 되면 흐르게 해서 토하게 만들겠다라는 한자들의 결합이 돼요.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이어지는데 이때 생산자에게 무엇이 가게 되느냐? 우리가 배우는 수산물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를 갖춘 부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의 용역도 포함이 되겠죠. 그것을 재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산자가 재화를 제공을 하게 되고 소비자는 그에 상응하는 화폐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교환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져서 거래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이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라는 유통 구조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단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가로 수산물 유통의 뜻이라고 하게 된다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용역이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과 그리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게 된다면 생산자는 여러 가지 수산물들을 어획을 할 것이고 그 어획한 부분들이 소비자의 소비량에 맞춰 분배가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우리가 공장에서 무언가 표준품을 생산을 할 때의 대량 생산이 아니죠. 어느 날에는 10,000선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날에는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산자의 개별, 그 경제 주체로 봤을 때에는 영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영세하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거래를 할 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양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영세하게 되면 시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협상이 어려워지게 돼요. 이에 따라서 영세한 생산자들끼리 결합을 하게 되죠. 우린 조합이라 불러요. 이에 따라서 생산자들이 조합을 통해서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개통출하를 할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상장이 되지 못하는 품목들도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 회를 제공하는 식당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화로를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럴 때 비계통 출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 각각의 유통 구조는 달라질 수 있고 유통 그 단계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도 다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가로 수산물 유통의 뜻이라고 하게 된다면 정의의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수산물 생산과 소비 중간의 연결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결국 유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로 수산물 유통의 특성인데 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폐기되어지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신선도 유지를 조금 더 오래 하고 싶다라고 하면 공장에서 생산하는 표준품, 공산품 같은 경우와 동일한 유통기한을 확보하기 위해 가공, 다시 말해 통조림으로 만들어 판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가공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이에 따라
부패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 체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시 말해 신선하게 해당 어획량을 보관을 하고 유통 단계를 신선하게 거쳐서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제공하도록 만드는 콜드 체인, 우리 그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그렇게 신선하게 체인으로 연결되도록 해서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을 거예요. 이에 따라 수산물 특성이라는 부분들은 잘 알아야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품질 관리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활어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생물이라고 표현하는 선어로 보낼 것인가 하는 거에 따라서 중요하니까요. 동그라미 1번 니은에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부패성이 강해요. 또한 디귿의 계절적 요인, 어황에 따라 생산량이나 선도는 달라지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철이라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동그라미, 유통 경로는 다양할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전제적인 상황이 있는데 교재 내용으로 전제로 한다면 생산자, 우리는 삼면이 바다, 그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분포, 그렇게 된다면 그 분포된 곳에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면 경로는 상당히 다양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의 첫 번째 줄 끝에쯤 보시면 전국적으로 분산이라고 표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어업이 계절적 요인, 어장의 다양한 형태, 규모의 생산자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로는 다양해져요. 우리가 어디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나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받아 갈 수 있겠죠. 그것이 생산자들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생산물의 규격화 및 균질화의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에서는 내가 기계를 해서 일정한 규격의 나사를 만들겠다 하면 그 생산되어지는 기계를 만들고 그에 따라 그 나사가 일정하게 나오면 돼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어획된 것이 표준적인 크기, 표준적인 무게는 아니게 돼요. 이에 따라 기억해 보시면 어획물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그라미는 가격의 변동성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변동성이라는 것이 변하는 정도의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이 급변하는가 급변하지 않은가에 따라 가격의 영향이 달라지게 돼요. 소비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어획되어지는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급격히 늘어나거나 하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급격히 어획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가격은 내리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내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변동성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보자면 미래의 위험이 나에게 닥칠 것을 회피하고자 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 그 불확실성을 우리가 유통해서 대입을 하게 된다면 변동성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로 이해될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에 수산물 유통은 생산 조건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 계절성 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렵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급이라는 부분들은 공급하는데 경제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대상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구성하고 있는 시장적 성격을 수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급 상황,
뭐 공급 수요 상황 이러한 부분들을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요. 또한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앞에서 부패성, 니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 팔리면 폐기해야 돼요. 그럼 팔리지 않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팔리는 제품에도 그 위험을 포함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죠. 수산물의 특징 때문에 유통구조, 또 분포에 따라서 유통구조가 다양해질 수 있고 그러한 전제적 상황 내에서 가격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또한 리을에 보시면 소매 단계에서 계획적인 판매가 어렵죠. 얼만큼 잡힐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지 일정한 계획이라는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또한 부패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곧 거래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고 그 거래의 위험성이 유통 마진에 영향을 주어서 상대적으로 뭐 거래 위험성이 낮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낮거나 하는 상황들보다는 높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높은 경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 동그라미 수산물 구매의 소량 분산성인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비를 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갈치를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이번 저녁은 100마리 먹어야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소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조금씩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소비되어지는 양도 작지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은 어때요? 낮죠. 예를 들어 화로, 수조에 보관되어 있는데 소비자가 위치한 뭐 대개 집에 그 수조를 갖춰놓고 활용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장성도 낮고 또 소비 그 자체의 특성상 수산물을 조금씩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 우리가 흔히 당구장 표시라고 표현하는 수산물 유통의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죠. 특기가 뭐야 라고 표현하면 특별한 기술 너는 뭘 갖고 있니?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죠. 유통이라는 것이 흘러서 통하게 만들려면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장소의 불일치죠.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르잖아요. 장소가 불일치예요. 이것을 극복해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면 운송이죠. 저장성이 소비자가 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콜드한 상태로 잘 보관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그 기능은 각각의 형체를 띤 차량이 될 수 있고 냉동 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량, 냉동 창고처럼요. 그리고 운송과 보관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세 번째 오른표 보시면 정보 전달 기능도 있어요. 정보 전달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적정한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기능이라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유권 거리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법에서는 인격이 있죠. 즉 자연인인 우리 자체도 있지만 자연인이 아님에도 경제활동하고 세금을 내는 법인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의 것이 교환 과정을 통해 거래가 성립이 되면 화폐 가치가 이전이 되고 그 해당 수산물은 나의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우리는 이 표현을 상적인 거래다라고 표현해요. 상거래를 했으니까요. 그에 따라서 흘러간다고 해서 상류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거래가 성립이 되면 물적 흐름이 발생이 되죠. 그럼 이건 뭐겠어요? 물류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기능들이 작동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상품 구색 기능이라고 해서 유통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 컨베니언스 스토어를 가죠. 그 편의점에 가게 되면 그 편의를 위한 품목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린 그것을 구색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구색 갖춤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판매하는 입장에서 소비자들을 위해 잘 갖췄다는 표현인데 이것을 그냥 갖추는 게 아니죠.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 시기에는 어떤 것이 어획이 되고 또 건강에 어떤 것이 좋고 아이들이 어떤 어획 수산물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수산물을 어느 정도 보관해야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상거래를 위한 품목, 상품을 적절하게 섞어야지라는 믹스적인 그런 사고를 통해서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잘 섞으면 믹스라고 표현을 하죠. 커피 잘 섞으면 커피 믹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상품 믹스는 내가 얼만큼 다양하게 라는 폭, 그리고 내가 그 다양한 것 중 어떤 계열의 깊이 있게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산물의 크기에 따라라고 기준을 한다면 그것은 깊이, 뎁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합이 되면 어떻게 상품 믹스를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구색을 갖출 것인가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상품 구색 기능의 역할이에요. 또한 우리가 수산물을 등급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선별이죠. 또한 수산물은 분산되어서 생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아야 돼요. 직접 해야 되고 수요도 분산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분할 기능, 적절한 소비자들을 위한 분할 기능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유통의 기능이죠. 세 번째 과로는 수산물 유통활동 체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상적, 물적 관점 내에서 동그라미 1번 수산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활동 상류, 상적 유통의 활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수산물 자체가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물적 유통활동, 줄여서 물류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수산물 유통시장의 종류와 역할인데 어렵지 않아요. 수산물 어디서 생겨요? 생산지에서 생기겠죠. 그럼 생산하는 곳에 시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들의 소량 분포를 위해서 저장성을 갖추고 보내줄 수 있도록 소비지 내에서도 도매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소비지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것을 도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도매 시장이 있게 되는데 이것들 좀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가로 수산물 시장의 뜻 해서 넓은 의미라고 하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좁은 의미부터 말씀드리면 수산물 시장이다. 그러면 수산물 그 자체에 관련된 시장을 좁은 의미라고 하고 넓은 의미는 그 수산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 되어지는 모든 그런 기능들을 결합을 하면 넓은 의미가 돼요. 따라서 넓은 의미의 수산물 시장은 수산물을 이용 배분하는 관련 시장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좁은 의미의 수산물 시장 보시면 수협의 1차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위판장이나 농안법상 일정한 기준, 시설 기준을 갖춘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흔히 2차 경매가 이루어지는 공판장, 그리고 소비지 도매 시장에 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의미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괄호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에 생산되어지는 산지 시장이에요. 개념의 기억을 보시면 어업 생산의 기점이 되고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 당연히 있지요. 어획물의 양육과 1차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고 유통 배분되어지는 시장, 산지에 있어서 산지 시장이라고 하고요. 니은의 수산업 협동조합이 개설 운영하게 되어지는 말씀드렸던 위판장 있고요. 위판장은 도매시장과 같은 역할도 수행해 주게 되어 분산되어지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산지시장의 필요성인데 가격을 형성을 해야 돼요. 신속하게 유통시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가격을 왜 산지에서 결정할까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생산자들이 판매될 때까지 자금이 소비지에서 결제돼서 흐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기름 채우고 또 관련된 선박들을 다시 출항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인데 그 사이클에서 신속하게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1차적인 가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의 산지시장을 경유하는 이유인데 어장의 첫 번째 오는표 근접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오는표 신속 판매와 신속 대금 결제 기능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세 번째 오는표 어획물의 다양한 형태의 이용 배분을 위해서 산지시장에서 그 도매시장과 같은 성격으로 위판장의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산지시장의 기능인데 동그라미 기억 두 번째 줄 중간 끝에쯤 보시면 말씀드렸다시피 기능은 다양하죠. 운송, 보관, 정보 전달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실질적으로 운송과 보관 양단에서 싣고 내리는 한자로 하역이죠. 하역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의 끝에쯤 중간 끝에쯤 보시면 이동 시간과 판매 시간을 최대한 짧게 운영하기 위해서 산지시장이 위치해 있는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수산물 자체가 신선도가 중요한 부패성을 강하게 갖고 있으니까요. 니은의 어업 생산자는 시장 도매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수협에 어획물을 위탁하죠. 그럼 판매가 이루어져요. 줄여서 위탁 판매하고요. 수협은 등록된 중도매인들과 경매 및 입찰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게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뭐 수지식 1, 2, 3음 뭐 이렇게 수지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 입찰서에 직접 가격을 기재해서 높은 가격을 낙찰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들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산지 위판장은 어종 또는 크기에 따라 분류 진열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음에 보시면 수산물을 구입한 중도매인은 구입대금 당연히 수협에 납입하게 되고요. 납입 기일 조건은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당일 납입이 원칙이에요. 생산자를 위해서요. 수협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납입받은 후 판매에 따라서 이 일정한 노동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어업 생산자에게 지불하게 돼요. 이를 줄여서 산지 시장의 기능으로 보면 어획물이 양육 진열되면 거래가 형성되고 대금 결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결제에 의해서 판매라는 것이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판매 기능까지로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괄호는 수산물 도매시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공산품, 공장에서 생산된 품목들은 생산자로부터 도매상 그리고 작을 소자를 쓰는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로 이어지잖아요. 그 도매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수산물 도매시장의 정의인데 이제 관련법에 기반한 내용이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다시 말해 시도가 생선 어류, 건 어류, 염건 어류, 염장 어류 등 전부나 일부를 도매하기 위해 관할구역에 개설을 하는 시장을 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도매시장의 개설인데 도매시장은 부류별로 이 도매에 관련된 법인을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 부류를 양곡부류, 첨가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 부류 이렇게 구분해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해서 개설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도매시장의 운영인데 도매시장은 어떤 정의이고 개설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설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줄 끝에 그 거래 규모라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적정수의 도매시장 법인이나 시장 도매인이나 중도매인을 두어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도매시장에 참여하는 조직이 있고 그 체계적인 내용을 보자면 동그라미 기역에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인데 그 법인은 개설자가 지정을 하죠. 말씀드렸던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경매사의 인면인데 경매사 중요한 위치죠. 가격을 정하는 그런 과정에도 있지만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위치니까요.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시장 도메인의 지정인데 시장 도메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할 수 있고요. 시장 도메인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산물을 수집 분산할 수 있어요. 뭐 특징적인 내용을 가진다면 공개적인 그런 기록들, 뭐 가격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됐어요 라고 공표하지는 않기 때문에 통상 비공개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긴 있는데 공정 관리를 위해서 거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도메인의 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중도매업의 허가인데 중도메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음 매매 참가인의 신고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혹은 대학교의 수산물을 납품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량으로 구매하면 신선도도 있고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고 신속하게 소비도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 매매 참가인의 신고예요. 따라서 매매에 참가하겠다. 즉 그 업무를 하려는 자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개설자에게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뭐 신고서 양식에 나 매매 참가인 참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작성하면 매매 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성원인데 뭐 말씀드렸던 법인이 있겠죠. 그래서 기업 도매시장 법인이 있어요. 그 정의에 보시면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뭐 시도에 의해 개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위탁 상장,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 도매하는 법인을 도매시장 법인이라고 표현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의 자격 요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부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 인원이 2명 이상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어떠한 수치의 기준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잘 알고 계셔야 되죠. 만약에 내가 도매시장 법인을 운영하거나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관련 법에 근거한 내용들로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또한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없을 것. 다시 말해 2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원들을 갖춘 법인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판매 대행 후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상인이면서 구매 판매를 통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100원에 구매해 200원에 판다라고 가정할 때 매매 차익 상인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시장 도메인이에요. 뭐 도매시장 법인도 있고 또 중도메인도 있지만 그와의 별도의 법인이 시장 도메인이죠. 그래서 정의해 보시면 수산물 도매시장, 민영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매 차익 같은 부분들을 획득할 수 있거나 혹은 수수료를 획득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도 휴대폰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하게 되면 머릿속에 몇몇 회사들이 떠오르잖아요. 도매를 하는 유통구조에 참여하는 이라고 한다면 도매시장, 중도매인, 그리고 시장 도매인 이렇게 각각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중도메인이에요. 정의해 보시면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가 있지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개설했으면 그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자를 중도메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지정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개설자의 영업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중도메인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대시 보시면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또한 두 번째 대시 보시면 상장된 수산물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도 위탁받아 도매 또는 매매를 중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오른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려면 그 역할적인 내용으로 수산물 선별하고 평가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금융결제와 또 수산물을 적정하게 낙찰받은 어떠한 크기들로 선별하고 구분하고 그에 따라 납품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보관 가공 기능도 역할로서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리을 매매 참가인인데 매매 참가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신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른표 매매 참가인의 역할을 보시면 도매시장에서 구매자로서 중도매인과 동일한 참가권을 가지는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뭐예요? 구매자죠. 구매해서 뭐 하려고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경매에 따라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구매자가 중도매인과 동일한 참가권을 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대시 보시면 시장 내 수산물을 중도매인을 통해 위탁 구입하지 않고 직접 거래에 참가해서 경매나 입찰을 통해 필요한 수산물을 구입, 그래서 학교에 납품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미음 산지 유통인이에요.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뭘 해주면 돼요? 수집할 수 있죠. 그래서 정의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수산물을 수집, 그리고 두 번째 줄 끝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즉 주된 업무가 수집 업무라고 볼 수 있죠. 산지 유통인의 역할 두 번째 오른표를 보시면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즉 도매시장에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그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출하 업무 이외에 판매, 매수,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도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괄호는 소비지 도매시장인데 소비지에서도 도매의 역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저장성이 낮아요. 또 소비지에서는 소량 분산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소비지 도매시장은 소비지의 분산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신속하게 거래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분산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정의의 기억 보시면 대도시 등의 소비자에게 생산지 수산물을 원활히 공급 유통시키기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지에 개설 운영되는 도매시장을 소비지 도매시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크게 중앙 혹은 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정 도매시장, 공판장, 유사 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소비지 도매시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역 혹은 여러분들 지역 근처에 있는 기업, 중앙도매시장이 있죠. 그래서 가락동, 노량진, 부산국제, 수산물 도매시장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지방 도매시장으로 중앙 도매시장 이외의 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방 도매시장에 위치해 있게 되고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수산물을 공판하겠죠. 공판장이 위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유사 도매시장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법정 도매시장은 아니지만 소매시장의 허가를 얻어 도매 행위를 할 수 있는 시장을 유사 도매시장이라고 표현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의 특성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원활하게 흐름을 가지면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유사 도매 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수산물 소비지 도매 시장의 종류에 보시면 중앙 지방 도매 시장이라고 했을 때 지자체가 개설 도매법인을 운영한다면 소비지 공판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 운영할 수 있고 유사 도매 시장은 민간이 개설 운영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동그라미 소비지 도매 시장의 필요성인데 앞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전제하고 있어요. 바탕이 되어 있는데 기억해 보시면 다양한 상품을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거래, 수요 공급에 의한 적정한 가격 형성과 효율적인 전문화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기능 자체들이 소비자에게 신선하게 전달하겠다,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도매의 위치, 그래서 필요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니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 보시면 전문 상업 기능도 필요하죠. 거래를 하다 보면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공정한 가격인지도 모호하지만 여기서는 100원인데 저기서는 300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문 상업 기능도 필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소비지 도매 시장의 기능인데 기억에 산지 시장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집하는 수집 지파 당연히 있고요. 니은 소비지의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니은 끝에 가격 형성도 있고요. 디귿 도시 수요자에게 분산을 하겠죠. 그래서 분산 기능. 또 리을 대금 결제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 소비지 도매 시장의 거래 제도인데 기억의 수탁 판매의 원칙은 내가 믿고 맡기면 수탁이고 그 믿고 맡김을 했으면 그에 따라 판매가 하면 위탁이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첫 번째 오른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수탁, 생산자 또는 출하자 입장에서는 위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른표 수탁 판매의 구분은 무조건 수탁과 조건부 수탁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무조건 수탁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부 수탁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이냐 아니냐에 따라 무조건 수탁, 조건부 수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또한 니은에 공개 경매 입찰하거나 정가 매매하거나 수의 매매할 수 있죠. 첫 번째 대시의 정가 매매는 일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가 매매예요. 수의 매매는 도매시장법인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의견을 조정, 거래 가격과 물량을 정할 때 수의 매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보시면 거래 제한 원칙이 있어요. 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에 상장된 수산물은 시장 내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어요. 시장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고 그 안정성은 가격의 안정성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일정한 흐름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또한 거래 제한에 있어서 특례를 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을 때가 있어요. 이때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 번째 줄 중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한정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외의자에게 시장 도매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신속한 유통을 위한 특례죠. 또한 니을에 거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설 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거래 처리에 따른 활동에 따른 수수료, 피가 발생할 수 있겠죠. 즉 거래 관련된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른표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 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대금정산 조직은 해당 업무 관련, 즉 수산물 거래와 관련
징수 대상자에게 법에서 정한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의 단위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도매 시장 사용료의 징수자는 개설자고 부담자는 지정 도메인이 되고요. 요율은 첫 번째 오는표 통상 1000분의 1000분의 5가 되고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000분의 5.5로 법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설 사용료는 개설자가 징수자고 부담자는 시설 사용하면 그 시설 사용자로 통칭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일반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위탁 수수료의 징수자는 지정 도메인이고 위탁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부담자는 위탁한 출하자가 되겠죠. 그래서 위탁 수수료의 최고 한도의 기준이 각각 있고요. 세 번째 오른표의 수산물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60이라는 점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는 중개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징수자는 중도메인이고 부담자는 중개에 따른 수수료, 매수인이 되겠죠. 우리도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중개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중개에 따라 수수료 발생하듯 매수인은 최고 한도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0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면 되죠. 정산 수수료는 징수자는 개설자고요. 부담자는 정산이기 때문에 지정 도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일정하게 정해진 비율, 정률이냐, 일정하게 정해진 금액, 정액이냐에 따라서 법에서는 정률의 경우에는 거래건별 거래 금액이 1000분의 4, 정액의 경우에는 1개월에 70만 원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거래라는 것이 유통 단계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고 그 단계에서 거래라는 것이 소비지 시장에서 발생이 됐을 때 그때의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율이라는 것이 각각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준이 몇 분의 몇인가라는 부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관련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특별하게 어렵다기보단 개념적인 정리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신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여기에 무엇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구나를 정리하시면 뒤 이어 나오는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복습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